최근 가장 주목받는 뉴스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 굿모닝 이슈 브리핑. 요란했던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됐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과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쉽지 않은 국제정세, 바로 이분과 함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미중관계 전문가죠. 한국국방연구원 이강규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많이 돌아다니세요. 최근에 베트남도 다녀오셨다고요? 네, 저희 회의가 하나 있어서 예. 며칠 다녀왔습니다. 좀 어떤 건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인가요? 베트남 저기 누구죠? 서 기장이 토럼 청소기. 그죠? 예, 오늘 네. 오잖아요. 네. 예, 뭐 관련해서 가신 거예요? 아니면? 뭐 그건 아니고요. 뭐 저희가 정례적으로 뭔가 이렇게 교류를 나누는 자리가 있는데 예. 우연찮게 요번에 시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방문을 했고 또 마침 토럼 청소기가 방한하는 기간이랑 좀 연계가 되면서 그쪽 분위기도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 그래서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 극진한 대접을 해줬다고 예, 그냥 제 농담으로 그렇게 드렸고요. 예, 그러면 저희 박사님 우리 좀 본격적으로 오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한미 관세 협상. 저희가 뭐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얘기는 지난번에 경제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해서 오늘 아무래도 이강규 박사님은 좀 외교 안보 쪽이시니까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우리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니죠.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 합의문 없는 구두 합의. 이게 참 이해는 안 돼요. 최근에도 일본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화들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우리 역시도 합의 문구가 없는 합의가 관세 협상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똑같이 일본과 같은 그런 상황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저희 협상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일본 같은 상황은 없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실무적인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서로 간의 이해가 약간 달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곧이어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이제 문헌에 대한 서명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이례적인 거예요. 일본이 좀 이해가 안 이례적이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뭐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합의가 일본 측의 실수?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어쨌거나 대화할 때 기준점이 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실무 차원에서 이제 작성을 하는 와중에 별 고민 없이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 관세는 뭐 거의 무관세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추가 관세만 신경 쓰는 데는 부분이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존 관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률 관세로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 측과 일본 측에 이제 간단한 마찰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줄다리기가?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그냥 일관 관세 부과를 받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정제학 작성을 한 와중에는 그 기존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추가적으로 되는 것처럼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일본 그 협상 대상자 그 당국자들이 거기서 그러면 확실하게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관세가 15%가 정말로 통인지 아니면 기존 관세는 제외한 건지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의 일본 스타일, 뭐 제가 일본은 잘 모르지만 뭐 일본 사람들이 워낙 꼼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디테일에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그렇게 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우리나라 역시도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박사님이 전망을 하시니까 좀 다행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게 관세 협상을 하는데 합의문이 원래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번에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원래는 국가 간의 어떠한 협의가 있을 때는 당연히 문서화돼서 그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뭐 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서명 절차를 아마 한미 정상회담 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어떤 실무적인 내용들, 디테일한 내용들은 지금 됐고 마지막에 딱 도장 찍는 거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다. 네, 뭐 그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그 행정명령 같은 걸 통해서 관세율 부과가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합의 내용이 실현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한미 정상회담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거 당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얘기가 슬슬 나오는 건 한 8월 마지막 주인가요? 그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쪽의 의사가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은 미국 쪽에서 지금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 쪽에서 좀 일정 양해를 구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광복절이 있으니까. 네, 지금 8월 25일 얘기가 나오고 예. 있는데 그때쯤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총서기도 방한을 해서 이미 정상회담이 잡혀 있었고 예. 또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복절에 국민 임명식까지 해서 좀 거창하게 취임식 비슷한 행사가 중요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또 불참할 수는 없고 또 양옆으로 갔다 오기에는 시간이 미국까지 이제 비행 시간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좀 너무 무리한 일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미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엊그저께 이제 또 갑자기 발표가 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만나고 어. 그러니까 이러한 현안들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네. 우리가 좀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았다면 일정을 잡은 상태에서 또 뭔가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차라리 좀 여유롭게 가는 바람에 네네. 뭐 이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현안들도 좀 털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럼 미러 정상회담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러면은 그 지금 최근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게 이 관세 협상 뒷얘기로 네. 지난 우리 관세 협상 때 미국 측이 우리 측에 안보 관련 각종 요구를 뭐 준비하라고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와요. 그럼 이런 것들이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얘기가 다 다뤄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의 이슈가 경제가 가고 안보가 온다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저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염두에 뒀을 때는 패키지 딜을 많이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외교, 안보, 경제를 이제 묶어서 하나의 딜로 가는 방식을 생각했었는데 미국 측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과의 협상에서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카드를 각 부처별로 이제 다 모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와중에 이제 국방이나 이런 쪽에서 제기했던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의 국방비나 아니 기타 이제 동맹과의 이제 사안들이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뭐 최종적으로 미국 협상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예. 왜냐하면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는 사실 경제 파트들만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런 안보 관련된 이슈들은 이제 동맹과 관련된 이슈들은 정상회담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옮겨가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의 어떤 그 라인업이랄까요? 이런 것들 네.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뭐 이번에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가나요? 국가 안보 위주로 그러네.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예. 배석하게 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안보실장과 음. 관련된 외교장관 뭐 예. 이렇게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 당연히 국가안보보좌관 지금 겸임하고 있죠. 예.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되는 거라서 뭐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다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아까 말씀드린 이 워싱턴 포스트 요 보도 네. 이 한국 국방비를 현재 GDP의 2.6이잖아요. 여기서 3.8%로 늘려야 한다 이런 요구도 적혀 있었다고 하고 방위비 분담금도 좀 추가로 1조 4천억 원 이상 좀 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요. 어때요? 이게 네,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약에 그런 거를 미국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한국과 어떤 협상을 할 때 필요한 사안들을 제출을 해라라고 했을 때는 국방부 쪽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하나의 안건을 올렸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국방 예산 관련해서는 뭐 나토나 이런 국가에는 5%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수치라 뭐 물론 그거 자체가 이제 기존의 수치보단 뭐 단적으로 50% 이상 증액인데 예. 뭐 다른 국가에 제시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이건 또 생각보다 한국을 동맹으로서 중요시하거나 한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거 말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 같은 예.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증액 요구를 1기부터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좀 얘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방금 얘기해 주셨던 거 이외에 어떤 핵심 의제들은 또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국방 예산과 방위비 분담을 떠나서 예. 이제 주한미군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예. 그 정상회담이라는 성격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은 동맹 현대화라는 큰 틀에서 어떠한 뭐 맥락적인 측면에서 합의를 한 다음에 세부적인 부분은 뭐 실무 협의 순으로 내릴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보게 된다면 정상회담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건들이 한꺼번에 공개가 되면서 그때는 이제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 팩트시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공개되는 뭐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떠한 동맹 현대화라는 측면에서 이제 양국 정상들이
어느 정도의 합의를 한다면 이제 각 부처에서 이제 세부적인 실무 협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게 모든 다 실무자들의 어떤 협의가 다 끝난 다음에 정상들은 그냥 만나서 뭔가 세리머니 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좀 그런 측면이 강한데요. 예. 왜냐하면 사전에 이제 협의가 다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 그쵸. 지금 뭐 예를 예. 들어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을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최종 합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양국 정상의 스타일이 조금 뭐 화끈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쵸. 때문에 또 탑다운 방식의 뭐 위에서부터 어떤 식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밑에 실무들이 그것을 다시 또 구체화하는 예. 뭐 이런 방식도 이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의제 중에 어떻게 북한 문제가 올라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북한 문제가 다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미 동맹 자체가 기본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질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톤이나 표현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도 이제 신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북 정책이 확고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마련돼 나가는 상황이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북한 이슈가 그렇게 최우선 순위에 있는 문제는 아니었기 그쵸. 때문에 네, 양측에서 어떠한 원론적인 얘기를 할지 뭐 아니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몇 차례 언급을 통해서 북한과의 어떤 전향적인 대화의 문구를 트는 이야기를 할지 뭐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네. 우리나라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당시처럼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네.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빠지고 내가 나 혼자 해서 나 그 노벨상 한번 탈게 뭐 이런 건지 좀 궁금해요.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난해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패신당할 위험성이 많이 있었고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정권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플레이어가 많아질수록 좀 귀찮아하는 그쵸. 측면이 있고 자기가 뭔가 돋보이려고 나서서 하잖아요, 네, 자기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정은 그 위원장과도 사이가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떠나서 미국이 북한을 어떠한 위협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예.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핵을 가진 국가로 지금 점차 인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의 또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한반도에서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이제 한국과의 뭐 통일할지 위협이랄지 이런 걸 상상하는 측면에서의 뭐 대북 정책을 취할 것인지 예. 이 부분은 아직 미확정인 것 같아서 이번 한미 정상을 통해서 또는 다른 계기를 통해서나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거 하나만 끌어냈다라고 네. 하면은 아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뭐 그것이 표면적이든 아니면은 암묵적이든 간에 뭐 지금 사실 중국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신정부에 좀 기대감이 큰 것 같고 미국으로서는 사실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해소한다. 라는 정도만 되더라도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갖고 있는 어떠한 색안경이라고 할까 예. 아니면 의구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덜어낼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와중에서 또 중국도 크게 감정을 상하지 않게 어떻게든 잘 조절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정상회담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되게 어려운데 그럼 어떤 걸 해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글쎄요, 저도 그게 고민인데요. 제가 그걸 잘 알았으면 엄청난 이제 뭐 현안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그렇죠. 문제라서 이것 자체를 이번에 차제에 뭐 해결하겠다라기보다는 어떠한 양쪽의 입장에 대한 좀 확인 정도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좀 현명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요. 그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지금 뭐 속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미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장소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뭐 장소는 구체적으로는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백악관을 방문해서 이제 할 텐데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장소를 잡고 또는 어떠한 식의 이제 동선 같은 거를 마련하느냐가 좀 메시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이 또 국빈이냐 또 실무냐 뭐 이런 얘기도 또 좀 주요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그 한미 정상회담 얘기 나눴고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 저희 박사님께서 미러 정상회담 얘기해 주셨잖아요. 살짝. 네네. 아 어때요? 그 미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종식 아니면 휴전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러시아나 유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제 전쟁의 측면에서 좀 놓고 봤을 때 예. 지금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네네 그것도 좀 무리수를 던졌던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쟁 자체가 또 길어졌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양측에서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조금씩 많은 여력을 소진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마무리는 필요한 시점이 됐는데 이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어떠한 추동력을 갖고 이끌어낸다라고 한다면 뭐 잘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무언가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컨대 우크라이나가 정말 원하는 뭐 나토 가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만약에 영토 활용을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빅딜이 될 것 같고요. 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지부진한 이제 또 주고받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한다고 한 게 그 러시아한테 큰 위협이 되나요? 근데 러시아가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러시아는 잘 모르지만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토의 동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한테 나토가 점점 다가오는 건데 우크라이나가 가입하게 되면 바로 코앞까지 나토가 진출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문제를 또 명분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 네, 나토는 아시는 것처럼 집단 안보 보장 체계이기 때문에 어느 예. 한 국가가 공격을 받게 되면 모든 국가가 다 대응하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네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중국 얘기 한번 더 해보죠. 네. 중국이 4월에 사중 전회, 이게 사중 전회가 4차 전원회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예, 사중 전회를 연다는데 이 개최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중전회라는 걸 이제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줄여서 얘기하는 예. 건데요. 이제 저희가 중국 지도자의 임기를 5년 텀으로 봤을 때, 5년 기간이라고 봤을 때 한 7번 정도 열리는 것이 통례고 그 앞에 한두 번 정도는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이제 인선 같은 것들이고요. 사실 중요한 정책은 세 번째 중전회, 삼중전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뤄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삼중전회가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중전회인데 사중전회는 실제로는 삼중전회에서 채택했던 정책들이 어느 정도 잘 추진되고 있나 뭐 이런 걸 점검하거나 아니면 예. 보완하거나 뭐 이런 아니면 조금 더 경제적인 제도를 보완하거나 뭐 이런 측면이었는데 사실 시진핑 시기 들어서는 이런 의미가 좀 퇴색된 게 각 중전회마다 독특한 그 방점들이 좀 찍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시기상으로 지금 많이 좀 밀린 측면이 있습니다. 늦은 거예요? 네, 조금 늦은 측면이 있어서 10월에 만약 열리게 된다면 뭐 도대체 고심의 흔적이 무엇이었는지 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의 특성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도대체 무슨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는 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중전회를 준비하기 위한 어떠한 사전 작업으로서 이제 베이다에서 이제 각 수뇌부들이 모여서 뭐 휴가 겸 아니면 토론회 겸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흘러나오는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관전 포인트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걸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어떠한 시진핑이 보여주고 싶은 거는 본인의 권력에 이상이 없다는 시그널을 실각설 관련해서. 네네 명확히 보여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어떤 부패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될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군부와 관련된 측면들이 많기 예.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군부에 좀 공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인선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인선이 안 된다면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장치들이 생기는지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보다 중요하게는 이제 중국의 그 5개년 경제 우리로 치면 뭐 발전 계획 같은 것들이 또 수립이 돼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어떤 식의 포인트를 잡고 경제 발전에 치중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 뭐 앞으로의 한중 관계나 미중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시진핑 실각설 얘기가 나와서요. 네. 지난 한 달 전쯤에 제가 그 박사님께 여쭤봤었잖아요. 네네. 어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 상황은 오히려 더 공고해지나요? 아니 뭐 권력이? 실각설은 이제 뭐 많이 좀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언급했었던 대만 쪽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약간의 어떤 유튜브식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다뤄지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지금 이제 들어서서는 시진핑의 권력이 그러면은 건재하다는 가정하에 예. 조금 이상 상황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좀 이유들을 찾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예.
중국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미국의 관세 정쟁이 중국이 웃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예요? 뭐 실질적으로 미국이 관세와 관련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모든 국가들을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친구들도 있었고 오래된 친구도 있고 아니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입장들이 다른 국가들을 다 한데 묶어가지고 다 같이 때렸단 말이에요. 뭐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이 그러한 약한 고리들을 파고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미국에게 좀 관세를 세게 맞은 국가들한테 본인들이 어떠한 지원책을 주면서 친중적으로 바뀌어 나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 실제로도 몇몇 국가들은 중국의 시장에 다시 한번 눈을 돌리게 되는 그런 계기를 삼고도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과연 그렇다면 중국이 그러한 경제적 지원을 커버해줄 만큼 능력이 있느냐. 지금 사실 중국 내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중국의 실력을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강규 박사님 모시고 이제 굿모닝 이슈 브리핑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박사님 네.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번 달 말에 열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중 전략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갈등 구도가 더 좀 압박해 올 것 같은데 좀 마무리 발언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매번 제일 어려운 문제를 마지막에 여쭤보고 저도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 어떻게 뭐 명쾌하게 답변 드릴 만한 해안이 없습니다. 그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좋은 식으로 나아갔을 것 같은데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이재명 신정부가 실용 외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실용이라는 게 뭐 너와도 사이가 좋고 너와도 사이가 좋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좀 매정하게 나갈 부분은 강하게 나가고 또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수용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답은 유연하게. 예,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의 이강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